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대응해서 두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세 인상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시작됐습니까? 네, 잠시 전 이곳 시간으로부터 2시쯤 미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눈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앞서 조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쯤 워싱턴 DC 근처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준비에 나선 겁니다.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원래 조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식으로 루비오 장관과 회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양국이 정식 회담 개최에 합의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출국 직전 공항에서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는 행정부 고위 당국자 또 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관세 인상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죠.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주 말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물론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물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를 논의합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 발표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협상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원자력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방한하도록 하겠다면서 미국 대표단 방한이 만약 어렵다면 한국의 원자력 협력 TF의 방미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My administration has taken extraordinary steps to make sure the United States has all of the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that we need. We're investing in mining projects. We're expediting federal permitting.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서고 마코 루비오 장관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연합과 양자 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 배경으로도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으로 약속받은 대미 투자에 진전이 있어야 대법원 관세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해 말이나 1월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로 보면 이르면 20일이나 23일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이 휴정기간에 들어가 있고 다음 재판 일정이 공고된 걸 보면 2월 20일에야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는 건
이번 판결에 큰 국익이 걸려 있어 사력 있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 환급과 함께 무역 합의 이행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거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주 정부와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선 미 정부가 모두 패소를 했는데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서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현재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재계 전반에는 또다시 불안감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 낸 관세는 7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되돌릴 경우 이 부담은 최대 11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반복 개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관세 인상 여부를 떠나 기업들을 진짜 괴롭히는 건 상시화된 불확실성입니다. 관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도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변수전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시나리오로 만들어갖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당장 열흘 뒤에는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정산도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낸 관세를 미국 당국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상호관세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산이 끝난 뒤 위법 판결이 난다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가 꽤 복잡해집니다. 정산 이전이라면 정정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는 미 관세청의 이의 제기와 불복 시 국제무역법원 제소까지 가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먼저는 관세 환급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정산 시점을 좀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역 합의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관세 불확실성에 기업들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향해 연일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조준했습니다. 계속 버티면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줄 거란 믿음을 이번엔 확실히 깨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못 박은 가운데 진행된 국무회의. 오는 5월 9일 끝나는 유예제도의 보완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의 습관적인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지적합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시장에 풀리는 집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뒤따르는 부작용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거란 일각의 전망에 확실히 선을 그은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사람과 힘 있는 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 변경이 쉽게 이루어졌다며 이번엔 다를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있다는 지적엔 팔지 않고 버티면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할 거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부동산을 대신할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가지수는 올리려고 하면서 주택가격은 왜 내리려고 하느냐는 일부의 물음엔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SNS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 또는 돈이 막이라는 날선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들고 전면에 나서는 배경엔 세제 개편이란 최후의 카드를 쓰기 전에 기대 심리를 꺾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세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난다고 국세청장이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될 경우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에 국회도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입법 속도전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협박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처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최우선 가치를 오직 민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유도해왔고 민주당도 이에 발맞추고 있다며 그 성과를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이름을 바꾼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위에 참석해 코스피 1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코스피 5천 얘기할 때 비웃고 조롱했던 분들, 지금은 어떤 얼굴 표정일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해 투기 세력으로 낙인 찍는다면서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통령의 SNS 정치를 정조준해 전선도 넓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는 글을 돌연 삭제한 걸 언급하며 전대미문의 외교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적 기록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회의장에 설탕 포대를 겹겹이 쌓아두고 설탕 부담금 논란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담배세 관련해서 10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논평입니다. 국민 먹고 사는 일에 직결되는 부동산 이슈에서 여야 시각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30여 분 연설에서 협치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건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좌초된 지 2달 만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 대표는 당내 개파는 해체될 거라며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누구나 평등한 공천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치를 똑같이 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 정족수 미달로 좌초된 지 2달 만입니다. 재적중앙위원회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존 20표 효과를 발휘하던 대의원 한 표가 이젠 권리당원과 동일한 한 표가 되는 건데 이는 올해 8월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됩니다. 1인 1표를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청래 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자초해 역사적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게 됐다고 크게 반색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원에게만 인정받으면 개파 보스의 눈치를 보거나
줄을 서지 않아도 공천 기회를 얻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당내 최대 계파 친명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도 나왔는데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게 집권 여당 기본이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동심동행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는 동지들이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으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던 정 대표가 일단은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내홍 불씨는 살아있고 대표 연임용이란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춘 행보가 더 가속화하지 않을지 정치권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물을지 등을 두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조만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켜보는 당 안팎의 표정은 미묘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여 전 국민의힘을 떠났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위기의 보수, 해법을 주제로 열린 친정 행사에 강연자로 등장했습니다. 지역 구도가 무너지는 동안 젊은 층이 보수를 지지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짚은 이 대표. 보수 정당 내 2030 대표성을 높이고 부정선거론 같은 낡은 담론은 과감하게 비워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뷔페를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장을 비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장을 비우는 일에는 혁신적인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급속히 가까워지는 듯하다 이내 멀어진 양당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황교안의 전철을 밟을 거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개혁신당과의 연대 전선도 느슨해진 사이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당원 투표로 매듭짓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4시간 마라톤 의원 총회에서도 제안이 있었지만 찬성 여론은 높지 않았고 원내 지도부 역시 나중에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뤄둔 상태. 당권파는 당원 과반 지지를 자신하며 분리할 게 없다는 분위기인데 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은 현재로선 실익이 없다. 부정적 기류가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의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의원 총회에서 고성과 반말로 충돌했던 당권파와 친한계는 장외 설전도 이어갔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살면서 처음 겪는 모욕과 봉변, 정성국 의원은 뒷골목에서나 들을 발언이란 말로 서로를 저격했습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친한계인 정 의원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리위에 반드시 제소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끝까지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후 외환 속에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현재로선 미래비전 제시와 성찰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큰데 지도력 의구심을 해소할 분기점이 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풍력 발전기가 부러지며 도로를 덮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0년 넘은 노후 기종이었지만 불과 8개월 전 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0m 높이 거대한 철탑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부러진 날개는 산산조각이 났고 터빈 등 발전 설비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기둥 아래쪽이 부러지며 도로를 덮친 풍력 발전기 잔해입니다. 수십 톤짜리 발전기가 넘어진 충격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날아왔습니다. 영덕군은 낡은 발전기가 강풍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전기는 2005년부터 운영돼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설비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계획 중이었지만 미뤄지는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날개로 불리는 블레이드 찢어짐 파단에 의거한 상부 균형 상실과 2차
찢어진 블레이드에 의거하여 타워 가격에 의거하여 도로 방향으로 전복된 사안으로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종이 불과 8개월 전 안전점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10.9m 정도로 시공사 측 가동 중지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트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하지를 않고 있죠. 이게 겉으로 외견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덕군은 비슷한 시기 준공된 다른 발전기 23기도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가동을 모두 중단시킨 뒤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기 안성시 국도를 달리던 SUV를 도로 구조물이 덮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실려있던 크레인 설비가 도로 구조물을 치면서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구조물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가에 세워진 SUV 앞에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손짓합니다. 곧이어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고 차 안에 있던 부상자를 태워 병원으로 옮깁니다. 차량은 멀쩡하고 앞에 유리만 깨져 있었어요. 보조석에 조그맣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국도를 지나던 차 유리창에 무언가 날아와 아내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크게 놀란 남편은 10여 분을 달려 시내까지 왔지만 큰 병원이 보이지 않자 이곳에 차를 세운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실린 크레인 설비가 중앙 분리대 위에 있던 철제 구조물인 방연망을 치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충격에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구조물이 SUV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덮친 겁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화물차 운전자를 특정해 조사를 벌였는데 운전자는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는 없었는지 시설물 문제는 아닌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이른바 안티팬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약 4년 8개월 만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호중 씨가 강모 씨를 상대로 180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7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병역 논란을 언론에서 접한 뒤 인터넷에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 등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가 울고 보챈다며 학대해서 숨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생후 29일에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저녁 8시 40분쯤 귀가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만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은 강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들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과 압수물 등을 최종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호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이 돈을 건넨 것을 알고 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녹취에는 강 의원이 도움을 받고도 구청장 공천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김경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노리던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모 의원이 공천 작업을 다 해주기로 했는데 강 의원이 못하게 해 해당 의원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이런 김 전 시의원에게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2명의 보좌관과 친분이 있다며 이들을 만나 후원할 생각이 있으니 공천과 관련해 확실히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얼마 뒤 의원실에 다녀왔지만 강 의원 눈치를 보더라며 이미 강 의원이 이야기를 다 한 모양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녀보니 강 의원이 다 맡고 있어서 그런 거라며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을 도운 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씻느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공개 서한을 내주고 최고위원 면담도 잡아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고 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인데 두 사람은 강 의원이 도움을 받고도 구청장 공천을 방해한다며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경찰은 이 같은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강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최상병 순직 사건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장관 측도 공소 사실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 당시 재판부의 퇴정 요구에 불응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한 명이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감치명령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 등을 거쳐 뒤늦게 집행된 건데요. 감치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행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불응했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에서 감치 15일을 선고한 지 76일 만으로 감치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행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기 의뢰인과의 동석을 요구하다가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요?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그러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풀려났는데 이후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은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재판장을 향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입장문을 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명의로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변호사 단체들에는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감치 집행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개선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사이 이 변호사 등은 감치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감치가 집행된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번 감치 집행이 헌법을 유린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3리 시야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8시간 정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4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 대와 소방관 1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은 경찰 등과 함께 오늘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소환에 불응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띄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 꿀잼 도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청과 관련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투자 사기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주범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해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말기 돌봄 제공 기관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말기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진을 교육해 재택 임종과 호스피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일 공동연구팀의 동물 실험 결과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일본 연구팀과 함께 휴대전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 실험했습니다. 70마리의 수컷쥐에게 생애 전주기인 104주 동안 4W/kg 강도의 900MHz CDMA 전자파를 노출했습니다. W/kg은 몸무게 1kg당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크기를 뜻하는 지표로 인체 안전 기준 설정에 참고가 된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전자파에 노출된 쥐의 뇌, 심장, 부신의 종양 증가 등을 대조군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의 종양 발생률이 자연 발생 범위 안에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에 해당하는 생애 전주기가 쥐에 대해서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주기 노출을 했을 때 바람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실험입니다. 생존율은 한국에서는 비교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전자파 노출군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자파 노출에 따른 체온, 체중, 사료 섭취량 변화 양상도 한일 양국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했습니다. 이 연구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실험해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독성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독성과학에 발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세계 스포츠계의 영향력이 막강한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은 평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착한 행보로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엔 트럼프의 첫 피파 평화상 수상을 옹호하고 전쟁으로 국제경기 출전이 금지된 러시아 팀의 복귀를 주장해서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방문해 친분을 쌓으며 뉴욕 트럼프타워에 피파 새 사무실을 열고 정치 견해를 대놓고 옹호해 피파의 철칙인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받는 인판티노 회장. 전 세계인이 지켜본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에선 제1회 피파 평화상을 트럼프에 안기고 행사 내내 붙어 다닙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And beyond awards, Johnny and I were discussing this. We saved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상이 급조되고 선정 심사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불만에도 아랑곳 않던 인판티노 회장이 입을 뗐는데 2달 전 트럼프 대통령 자평과 거의 같습니다. Because he was instrumental in resolving conflicts, in saving lives, in saving really thousands of lives.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과 폭력적인 이민 단속에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 목소리가 커지는 데에도 분열된 세상에선 함께 모여 축구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의 수상과 월드컵 모두 평화가 중요하다는 건데 결이 달라 보이는 주장도 함께 펴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왔던 인판티노 회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되고 만 4년 가까이 여전히 전쟁 중인 러시아의 대표팀, 특히 청소년 팀부터 복귀해야 한다면서 규정 개정 필요성까지 주장했습니다. This ban has not achieved anything. It has just created more frustration and hatred with girls and with boys. 러시아 크렘린궁은 환영과 함께 조만간 피파 내부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체육장관은 무책임하고 유치한 발언이라며 러시아의 공세에 우크라이나 선수와 지도자 65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는 점을 상기해드린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수십 배나 높은 니파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중국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백신조차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각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도 동부 서벵골주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최소 5명. 인도 당국은 200명 가까운 접촉자들을 긴급 격리하고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주로 바이러스를 가진 닭쥐가 먹던 과일이나 오염된 야자수 수액을 통해 사람에게 옮습니다.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해 1% 내외였던 코로나19와 비교하면 무려 50배 이상 치명적입니다. 수십억 명이 이동하는 중국의 설 대이동, 춘윈이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관광 국가들은 인도발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1:1 체온 스캔을 실시하는 등 공항 검역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Of course, we're all afraid of all the viruses, especially after Corona. Everything is going to change, and we lost so much people. So we think we should be very careful about these kind of diseases.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인도 이외 국가에서 추가 확진 사례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HO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in India and other countries, regularly continuing to assess the risk and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local health authorities. 그나마 다행인 건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48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낮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합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데다 잠복기가 길게는 45일에 달해 단순한 발열 체크만으론 완벽한 차단이 어렵습니다. Is that it's actually very difficult to control at airports. If you've got a disease that's got 2 weeks incubation period. 우리 질병관리청도 니파 바이러스를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과일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 먹고 감염의 핵심 경로인 생야자수 수액 섭취를 절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당국에 이어 정보보호당국도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기업 X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에서 개인정보가 잘못 다뤄졌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이미지를 생성해 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 세계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수변, 관광을 내세운 계획 도시들이 수요 예측 실패와 공사 중단 등으로 공실률 80%를 웃도는 유령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만난 투자자, 자영업자들은 인공 서핑장, 카지노 등 특정 시설에 의존한 채 배후 수요를 외면한 설계와 선분양 관행이 상권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화려한 조감도 뒤에 가려진 계획 도시의 실태를 짚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데요. 추위가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도로 어제보다 8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과 내일은 종일 영상권에 들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북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전국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양은 워낙 적겠고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